안녕하세요. AI 논문 읽어주는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수현이고요. 저는 임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현 씨. 오늘 소개할 논문은요, AI 역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논문 중 하나예요. 제목부터가 너무 멋있거든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Attention is all you need. 트랜스포머 논문이네요.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지금 GPT나 바트 같은 거의 모든 대형 언어 모델에 기반이 된 그 논문 맞죠? 맞아요. 구글 브레인과 구글 리서치의 아시시 베사니, 놈 시이지어를 비롯한 연구팀이 2017년 6월에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 하나가 AI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수현 씨,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했나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로 RNN, 그러니까 순환 신경망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이에요. 마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씩 읽는 것처럼요.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가 꽤 있었어요. 첫째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병렬 처리가 안 됐거든요. 단어 10개짜리 문장이 있으면 첫 번째 단어 처리가 끝나야 두 번째 단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학습이 엄청 느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공장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동시에 여러 작업을 못하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장기 의존성 문제인데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에서 나온 정보를 기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단어짜리 문장에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억력이 짧은 거네요. 마치 긴 이야기를 들을 때 앞부분을 까먹는 것처럼요. 딱 그래요. 그래서 LSTM이나 GRU 같은 개선된 버전들도 나왔는데 근본적인 한계는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CNN, 합성곱 신경망을 언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였죠. 그렇군요.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한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에요. 어텐션만 쓰면 돼, 라는 거거든요. RNN도 CNN도 필요 없이 어텐션 메커니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어텐션 메커니즘이요? 그게 뭔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텐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것을 먹었다를 번역할 때 그것이 뭔지 이해하려면 문장 전체를 한 번에 훑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그것과 관련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동시에 보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동시에 계산해요. 이게 바로 RNN처럼 순서대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병렬 처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모든 단어를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GPU에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논문에서도 이걸 엄청난 장점으로 강조해요. 그럼 트랜스포머의 구조 자체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들었는데요. 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어요. 번역을 예로 들면 인코더는 원본 언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 언어로 번역문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통역사가 먼저 원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 번역을 말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예요.
인코더는 6개의 레이어로 쌓여 있고 각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돼요. 디코더도 비슷한데 거기에 인코더 출력을 참조하는 어텐션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헤드가 여러 개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텐션을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장을 볼 때 한 헤드는 문법적 관계에 집중하고, 다른 헤드는 의미적 유사성에 집중하고, 또 다른 헤드는 위치 관계에 집중하는 식이죠. 오, 마치 여러 전문가가 같은 문장을 각자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 같네요. 딱 맞는 비유예요. 논문에서는 8개의 헤드를 사용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특성을 학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를 합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단어의 위치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어텐션만 쓰면 단어의 순서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게 트랜스포머의 한 가지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포지셔널 인코딩이에요. 각 단어의 위치에 따라 특별한 숫자 패턴을 더해줌으로써 모델이 단어의 순서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각 단어에 좌석 번호를 붙여주는 것처럼요? 그렇죠. 논문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는데 이게 학습 데이터보다 긴 문장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했나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기계 번역 분야에서 WMT 2014 영어 독일어 번역 과제에서 비올이유 점수 28.4를 달성했는데 이게 당시 최고 성능보다 2점 이상 높은 거였어요. 벤리오 점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올이유는 번역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기계 번역 결과가 사람이 번역한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점수로 나타내요. 0에서 100 사이인데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2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분야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군요. 영어 프랑스어 번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요? 네. 영어 프랑스어 과제에서는 비엘이유 41.8을 달성해서 단일 모델 기준 당시 최고 성능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8개의 GPU로 3.5일만 학습했는데 당시 최고 성능 모델들은 훨씬 더 오래 걸렸거든요. 3.5일이면 딥러닝 학습 기간으로는 정말 짧은 편 아닌가요?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기존 최고 성능 모델들은 수백 GPU를 수십 일씩 돌리기도 했는데 트랜스포머는 그 비용의 일부만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낸 거죠. 이게 병렬 처리의 힘이에요. 성능도 좋고 빠르기도 빠르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번역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했나요? 네, 논문에서는 영어 구문 분석에도 적용해봤어요. 대규모 데이터와 소규모 데이터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게 트랜스포머가 번역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논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유 중 하나겠네요. 특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구조를 기반으로 BRT, GPT, T5 등 수많은 모델이 나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 AI의 기반을 닦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들도 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형 언어 모델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논문을 AI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수연 씨, 이 논문의 한계점은 없나요? 완벽해 보이는데요?
물론 한계도 있죠. 가장 큰 한계는 메모리와 계산량이에요. 셀프 어텐션은 문장의 모든 단어쌍을 계산하니까 문장 길이가 n이면 계산량이 n의 제곱에 비례해요. 문장이 2배 길어지면 계산량은 4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매우 긴 문서를 처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롱포어머나 빅버드 같은 모델들이 그 예예요. 또 다른 한계는요? 데이터 효율성 문제도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RNN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잘 작동하는 편이에요. 소량의 데이터로는 RNN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대형 언어 모델들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어느 정도 필수적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해석 가능성 문제도 있어요. 어텐션 가중치를 시각화하면 모델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볼 수 있어서 RNN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모델의 결정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이런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구조가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발표된 지 거의 9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만한 구조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기본 아이디어가 탄탄하다는 증거겠죠. 최근에는 만버 같은 상태 공감 모델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하던데 수연 씨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만버처럼 선형 복잡도를 가지는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긴 시퀀스 처리에서 트랜스포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랜스포머가 가장 검증된 구조인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첫째는 효율성 개선이에요.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방향이죠. 둘째는 멀티모달 확장이에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비디오까지 처리하는 트랜스포머들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비전 트랜스포머, 베이트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를 단순히 언어나 이미지가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요. 단백질 구조 예측, 날씨 예측, 약물 개발 등에도 트랜스포머가 쓰이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이 정말 예언적인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기계 번역을 위한 논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더텐션은 정말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논문 제목을 이렇게 잘 지은 것도 인상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뭐예요? 수연 씨? 저는 단순함의 미학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복잡한 RNN 구조를 완전히 버리고 그냥 어텐션만 쓰면 안 될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잖아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RNN이 자연어 처리의 표준이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새로 해보자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렇죠. 리뷰어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텐션만으로 된다고? 말이 돼, 라는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로 증명해낸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AI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논문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수식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요. 영어로 된 원문도 생각보다 읽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트랜스포머 구조를 직접 구현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애너텍트 트랜스포머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있고요. 완전 추천이에요. 직접 구현해보면 각 컴포넌트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텐션 메커니즘부터 멀티헤드 어텐션, 포지셔널 인코딩, 인코더 디코더 구조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논문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2026년인 지금도 AI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에피소드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것이 현대 AI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재미있는 AI 논문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수현이었고요. 저는 임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